95%. 일본이 중동산 원유에 매달려 있는 의존도입니다. 그 원유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오죠. LNG까지 합치면 일본 경제의 동맥 절반이 이 좁은 33km 바닷길에 묶여 있어요. 근데 같은 시각 한국은 전혀 다른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음이 녹고 있는 북쪽, 그것도 70년 동안 닫혀있던 길이었거든요. 왜 한국은 굳이 그 차가운 바다로 먼저 들어가려 할까요? 2026년 해양수산부가 한 해 업무 계획을 내놓으면서 던진 비전이 있습니다. 북극 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어요. 하반기에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3000T 이후급 컨테이너선을 드디어 시범 운항을 합니다. 선사는 부산의 펜스타라인닷컴이 예비 선정됐고 운항 시기는 8월에서 9월, 북극 얼음이 1년 중 가장 적은 시기예요. 차세대 세빙 연구선 건조에 611억 원, 친환경 세빙 컨테이너선 개발에 37억 원, 극지의 기사 양성에 33억 원이 예산안에 박혔습니다. 부산에는 북극항로 태스크포스가 따로 만들어졌고 국회에선 북극항로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어요. 정부 안에는 본부처 조직인 북극항로 추진본부까지 신설됐습니다. 수에즈를 통하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35일에서 40일 걸리는 길을 북극으로 가면 21대로 단축됩니다. 거리로는 13,000km가 줄어들죠. 이 숫자만 보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여요. 빠르고 짧으니까. 근데 여기까지가 다들 본 뉴스고요. 표면은 이게 다인데 그 안엔 전혀 다른 얘기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지난해 중국 선사들이 북극 항로로 컨테이너선을 보낸 횟수가 총 14회였습니다. 2023년 7회, 2024년 11회, 2025년 14회. 매년 늘고 있죠. 이미 누군가는 이 바다를 정기적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아직 한 번도 자국 컨테이너선을 띄운 적이 없어요. 일본은 2000년대 초부터 MOL과 NYK가 북극연구 컨소시엄에 이름은 올려놨지만 실제 자국 선사가 유럽까지 가는 상업 운항을 시도한 적은 없습니다. 거의 25년을 검토만 한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시범 운항 단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왜 두 나라가 이렇게 갈렸을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일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먼저 일본의 사정부터 봐야 합니다. 일본은 에너지 자금률이 10% 초반대에 나머지 90%를 바다로 들여옵니다. 그 중에서도 원유의 95% 이상이 중동에서 와요. 그 중동산 원유와 LNG가 통과하는 단 하나의 길목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33km, 한강 하류폭의 몇 배 수준이에요.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매일 이 좁은 수로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호르무즈를 빠져나온 배는 다시 말라카 해협으로 들어가야 해요. 일본 한국 원유 수입의 약 90%가 말라카를 통과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호르무즈와 말라카, 그리고 남중국해, 대만해협 이 4개의 길목을 줄줄이 지나야만 산업이 돌아가는 나라예요. 어느 한 곳이 막히면 그날부터 정유공장 가동률을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선택한 전략이 뭐였냐? 길을 바꾸기보다 친구를 늘리는 쪽이었어요. 미국산 LNG와 원유 수입을 빠르게 늘리고 미일 동맹 안에서 에너지 안보를 풀려고 했죠. 호주, 카타르, UAE와 장기 계약을 맺고 일본은 비축으로 버티는 나라가 됐습니다. 고가 비축 146일분, 민간 비축 101일분 합치면 250일 가까이 버틸 수 있는 구조예요. 이게 일본의 답이었어요. 길은 위험하지만 우리는 친구가 많고 곳간이 깊다.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엔 한 가지 그림자가 있어요. 길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는 사실상 포기했다는 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뒷얘기입니다. 일본이 북극 항로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쇄빙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MOL은 야말 LNG 프로젝트에 쇄빙 LNG선을 투입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느냐? 정치였어요. 더 정확히는 러시아였습니다. 북극 항로, 정식 명칭으로 북동항로 NSR은 러시아 영해를 따라 굽이굽이 흘러갑니다. 러시아 당국의 통항 허가가 필수고 쇄빙선 지원도 러시아 국영 원자력 공사 로사톰에 의존해야 해요. 한마디로 이 바다의 통행료 받는 사람이 러시아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G7 일원이에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 제재의 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 선사에게 러시아 통행료 내고 북극으로 가라고 말하기가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구조예요. 사할린 LNG 지분은 간신히 유지하고 있지만 그것조차 매년 워싱턴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북극이라는 길을 알면서도 손에 잡히는 거리에 있으면서도 손을 뻗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치만 발목을 잡은 게 아니었어요. 일본 내부에도 또 하나의 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운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MOL, NYK,
K라인. 일본 3대 해운사는 지난 20년간 컨테이너 사업을 합쳐서 원이라는 회사로 묶었습니다. 수율은 올랐지만 새로운 항로를 실험하는 모험 본능은 깎여나갔어요. 주주들이 ROE를 따지고 분기 실적이 평가의 잣대가 됐죠. 누가 봐도 불확실한 북극 항로에 선박 한 척을 따로 빼서 보낼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외부에선 정치가, 내부에선 자본 구조가 두 개의 벽이 동시에 일본의 발목을 잡았던 거예요. 자, 그럼 한국은 왜 달랐을까? 새 정부 들어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이 정책의 중심에 들어왔어요. 김성범 해수부 차관이 북극 항로 개척에 해수부가 앞장서겠다고 공언했고 부산함을 거점항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항만 정책이 아니라 국가 성장축을 동남권으로 다시 잡겠다는 큰 그림이었어요. 여수 광양에서 시작해 부산, 울산, 경남으로 이어지는 북극 항로 경제권이라는 개념까지 등장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새 항로 개척이지만 한꺼풀 벗기면 산업 재편 신호예요. 부산항의 환적 화물을 늘리고 조선업의 다음 먹거리로 친환경 세빙선을 키우고 동남권 산업단지를 북극자원 가공 허브로 만든다. 이 그림은 단순한 물류 효율 얘기가 아니라 한국 제조업의 다음 30년 좌표를 다시 찍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쇠빙 연구선, 쇠빙 컨테이너선, 극지의 기사 양성으로 동시에 나간 거예요. 배 안쪽 보내는 시범 운항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신호인 거죠. 그런데 이 큰 그림이 가능하려면 또 하나 조건이 맞아야 했어요. 외교 변수예요. 한국은 일본만큼 G7 정치 부담이 무겁지 않습니다. 대러 제재에 동참은 했지만 일본만큼 깊이 묶여 있진 않아요. 그래서 러시아 영해를 따라 흐르는 항로에 자국 선사를 보낼 정책적 여지가 일본보다 넓습니다. 이게 한국이 먼저 움직일 수 있게 된 숨은 조건이었어요. 여기까지가 표면,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이 모든 흐름 뒤에는 더 큰 게임이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의 줄다리기예요. 북극은 그냥 바다가 아니라 자원의 보고입니다. 전 세계 미발견 석유의 13%, 미발견 천연가스의 30%가 북극권에 묻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러시아의 야말반도에서 나오는 LNG가 이미 한국 여수항까지 북극을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야말 LNG 운반선이 6월에 사베타항을 출발해 7월에 여수외항에 정박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즉, 한국은 이미 북극에서 에너지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만 그 길로 자국 컨테이너선을 보낸 적이 없을 뿐이었어요. 이 게임의 또 다른 플레이어는 중국이에요. 중국 신시내우는 로사통과 손잡고 ARC-7급 쇠빙 컨테이너선 5척을 공동 설계에 건조 중입니다. 첫 선박이 2027년부터 투입될 예정이고요. 중국은 아예 전기 노선을 만들겠다는 그림이에요. 북극 항로의 전기 운항자라는 자리를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진짜 경기입니다. 한국이 2026년 시범 운항을 서두르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중국이 먼저 전기 노선을 깔아버리면 한국 부산항은 그 노선의 격가지항만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거든요. 시간이 곧 자리예요. 이 구도를 체스판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러시아는 영해라는 보드 자체를 깔고 있는 사람이에요. 통행료를 받습니다. 중국은 그 보드 위에 자기 말을 가장 빠르게 깔고 있고요. 일본은 보드 밖에서 미국이라는 다른 게임판을 같이 돌리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이 보드에 처음으로 자기 말을 올려놓으려는 참입니다. 그것도 일본보다 먼저. 중국과는 다른 결로요. 누구나 같은 바다를 보고 있는데 그 바다에 둘 수 있는 말이 모두 다른 거예요. 사실 이 패턴이 처음은 아닙니다. 시계를 19세기 말로 돌려볼게요. 영국 해군이 수에즈 운하를 손에 넣은 그 순간부터 세계 무역의 지도는 다시 그려졌습니다. 그전엔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가는 길이 표준이었어요. 운하 하나가 열리자 인도까지 가는 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 그 길을 누가 지키느냐가 강대국의 자격이 됐죠. 그리고 한 세기 뒤 파나마 운하가 미국을 두 대양국가로 만들었습니다. 항로가 바뀌면 나라의 지위가 바뀐다는 게 역사가 반복해 보여준 패턴이에요. 북극 항로는 그 패턴의 21세기 버전입니다. 다만 이번엔 사람이 판 운하가 아니라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길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만기,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건 8월에서 9월 시범 운항 결과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3000T 이후급 컨테이너선이 무사히 로테르담에 도착하느냐, 그리고 며칠이 걸렸느냐. 이 두 숫자가 한국 북극 항로 사업의 첫 성적표가 됩니다. 만약 22일에서 25일 사이에 들어온다면 수에즈 대비 약 보름이 단축되는 거예요. 보험료, 쇠빙선 사용료를 합쳐도 경제성이 있다는 첫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얼음 상황이 나빠 일정이 밀리거나 쇠빙선 비용이 폭증한다면 시범 운항은 다음 시즌으로 미뤄질 수 있어요. 중장기, 1년에서 3년 뒤를 보면 분기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중국 신시네온의 AIC-7 컨테이너선이 2027년부터 정기 운항을 시작하느냐. 만약 시작된다면 북극 항로는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상업 노선이 됩니다. 그때 한국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가 중요해져요. 두 번째 분기점은 부산 진해신항 메가포트 개발 진척도입니다. 한적 화물을 처리할 인프라가 제때 깔리지 않으면 항로는 열려도 화물은 다른 항구로 빠질 수 있거든요. 부산이 거점이 되려면 항만 자체가 더 깊고 더 자동화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큰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러시아와의 관계예요. 북극 항로는 결국 러시아 영해를 지나가는 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 그리고 그 이후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가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 항로의 정치 비용이 크게 흔들립니다. 투망 허가, 쇄빙선 비용, 보험료, 이 세 가지가 모두 정치 지표예요. 시범 운항은 갈 수 있어도 경기 노선화는 외교 변수가 풀려야 가능한 얘기인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 단정할 순 없어요. 다만 이 신호들이 어떻게 깜빡이는지를 따라가면 분기점이 어디로 기우는지 보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부산, 울산, 경남 산업지도, 한국 조선업의 다음 사이클, 부산항의 환적 비중까지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95%, 일본이 중동 한 곳에 묶여있는 그 숫자였죠. 사실 이 숫자는 단순한 의존도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전략 지도가 어디에 그려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좌표였습니다. 95라는 숫자는 일본에게 남쪽 바다 위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운명을 새겨놓은 도장 같은 거예요. 일본은 그 좌표 위에서 친구를 들리고 곡간을 채우는 길을 택했고, 한국은 같은 시간 같은 좌표 위에 있었지만 지금 다른 바다에 새 점을 찍고 있습니다. 북쪽으로요. 이걸 단순히 새 항로 개척으로만 보면 절반밖에 못 본 거예요. 진짜 본질은 한 나라가 어떤 지도 위에서 살 것인가를 다시 정하는 일이거든요. 지도가 바뀌면 산업이 바뀌고, 산업이 바뀌면 도시가 바뀌고, 도시가 바뀌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바뀝니다. 19세기 수에즈, 20세기 파나마가 그랬듯이요. 북극 항로가 그 패턴의 21세기 버전이 될지, 아니면 얼음이 다시 두꺼워져 잠시 열렸다 닫힌 길로 끝날지, 그건 앞으로 몇 년 안에 가려질 거예요. 다만 분명한 건 한국이 이번엔 지도를 직접 그리는 쪽에 서보려 한다는 점입니다.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성공으로 기록될지, 시기상조의 무리수로 남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판단은 보시는 분의 몫이에요. 이번 편에서 다룬 북극 항로의 반대편 이야기, 그러니까 중국 신시네온과 러시아 로사톰이 만들고 있는 또 다른 북극 게임은 다음 영상에서 풀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뉴스 뒤의 진짜 이야기를 같이 들여다보는 영상 앞으로도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